예, 오늘 세계사 수업은 6단원 서아시아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 부분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서아시아 여러 제국에 대해서 수업했었죠.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 이야기 했었죠. 우리 무하마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수니파 왕조였던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시아파 왕조였던 아바스 왕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아바스 왕조의 세력이 약화되자 대제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칼리프를 칭하는 분열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때 아바스 왕조에게 정치적 실권을 얻어낸 우리 셀주크 티르크, 이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가지는 의미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티무르 왕조는요, 우리 아바스 왕조와 셀주크 투르크가 몽골군에 의해서 몰락하고 난 이후에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몽골의 세력이 약화되고 나서 세워진 왕조가 티무르 왕조, 그리고 티무르 왕조가 몰락하고 사파비 왕조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부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에서 동서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면요, 우리 셀주크 티르크는 82페이지에, 그 다음에 티무르 사파비 왕조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이슬람의 문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가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조금 먼저 교과서에는 나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내용이 조금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우리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 먼저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성립하게 되죠. 알라를 유일신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했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무함마드가 탄압을 받아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죠. 우리는 이걸 헤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해서 우리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통일하게 되죠.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칼리프를 선출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 종교적 지배자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우리 이집트와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정통성 문제로 대립했던 수니파와 시아파, 우리 수니파 왕조가 생겨나는데 이걸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야기하죠.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웠던 우마이야 왕조는 세력을 더욱 키워서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우리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확대하게 되죠.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아랍 지역을 차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를 몰락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왕조가 아바스 왕조입니다.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졌던 아바스 왕조는 우리 우마이야 왕조와 다르게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아랍인의 세제상 차별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범이슬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바스 왕조가 오랜 동안에 왕조를 유지하면서 이제 점차 세력이 약해질 거예요. 이런 아바스 왕조와 서로 칼리프를 칭하는 다른 왕조들이, 특히 이 아바스 왕조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마이야 왕조가,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가 만들어지죠. 이러면서 다원화된 이슬람 세계로 분열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시기에 급성장하기 시작한 세력이 튀르크입니다. 오늘 이 튀르크 중에서도 셀주크 튀르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업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10세기 초에 북아프리카에서 성립한 파티마 왕조가 처음으로 칼리프를 칭호하며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바스 왕조에 반대해서 우리 우아미야 왕조의 잔여 세력이 세웠던 후 우아미야 왕조가 파티마 왕조가 칼리프를 칭호하자 자기도 칼리프를 칭하면서 아바스 왕조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바스 왕조 세력이 점점 약해질 거고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슬람의 칼리프를 칭하는 그런 왕조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이슬람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기에 튀르키가 활약합니다. 9세기 중엽쯤 튀르크의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주하게 되는데 원래 튀르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족이에요. 돌궐이요. 당나라와 계속해서 대립했던 그리고 고구려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돌궐 세력을 우리는 튀르크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돌궐 세력이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이슬람을 접하게 되고 이슬람의 개종을 하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의 칭위대로 활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지방 정권에서 군대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튀르크계의 이러한 이슬람 개종 그리고 튀르크계가 서아시로 이주하면서 여러 왕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왕조가 카라한 왕조예요. 특히 카라한 왕조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에 세력을 더욱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라한 왕조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쯤에 있죠. 중앙아시아 지역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우리 셀주크 트루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 셀주크 트루크는 카스피해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셀주크가 이끄는 우리 티르크족이었는데 이 카스피해 지역에서 일어나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슬람 세계의 중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11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도 나와 있죠. 1055년 셀주크 트루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그다드는 바그다드는 우리 아바스 왕조의 수도예요. 근데 이미 이 바그다드는 부하이 왕조가 침략을 해서 사실상 아바스 왕조를 무력화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셀주크 트루크가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부하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우리 셀주크 트루크의 군주에게 슐탄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죠. 슐탄은 칼리프의 동의로 지배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갖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로써 칼리프는 종교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슐탄은 정치, 군사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셀주크 트루크는 더욱더 세력을 키워서 지금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는 비잔틴 제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음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셀주크 트루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10세기 중반에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력을 확대했다고 이야기했죠. 11세기에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칼리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슐탄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 정치적인 실권을 획득했다는 얘기인데 슐탄의 칭호,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권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 지배권이 지금 분리됐죠. 그래서 이 시기에 칼리프 슐탄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바로 지중해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진출하자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루살렘 이야기했죠. 이 예루살렘은 성지가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우선 유대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훼에게 우리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그 성전의 일부 벽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유대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성지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무하마드가 승천했다라고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근데 무하마드가 승천했다는 바위를 감싸고 있는 바위 돔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성지를 누가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하게 되면서 성지 순례를 하는 유럽인들을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역을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서구 유럽에게 십자군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세력들은 점점 약화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왕실의 내분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 셀주크 튀르크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는 그 위에도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세력은 약하지만 그 종교적 지도자로서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이제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죠. 우리 영양기르기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료 4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료 4는 이 지도입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죠. 셀주크 투르크가 카스피해 지역에서 차지해서 발응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지역, 그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까지 메카와 메디나 지역 지금 핵심 이슬람 지역을 지금 모두 다 차지한 모습 보이고요. 지도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우리 셀주크 투르크의 지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리아와 아나톨리아 여기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성지 순례자들을 핍박하면서 우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번 문제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슐탄이라는 정치적 지도자가 처음 우리 셀주크 투르크에서 등장했는데 칼리프와 슐탄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칼리프는요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적 지배자라고 이야기했죠. 무하마드를 잇는 계승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슐탄은 종교적인 권위자로부터 우리 종교적인 권위자인 칼리프로부터 정치 군사적 실권을 받은 군주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정치, 군사 그리고 종교가 분리됐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슐탄 아바스의 칼리프로부터 정치 군사적인 실권을 위임받은 군주가 슐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몽골 제국에 의해서 아바스 왕조가 무너졌고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을 몽골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훌라구 울루스가 바로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몽골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몽골 제국 재건을 표방하면서 우리 티무르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가 티무르 왕조예요. 성립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네. 외우기 쉽게. 티무르는요, 징기스칸의 사위 가문이라고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의 재건을 이야기하며 저기 델리 슐탄 왕조에서도 델리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지중해 부근까지 영토를 확장하다가 오스만 티쿠랑 또 격돌하기도 하고 이 전쟁에서 이제 앙카라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지중해 연안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티무르 시절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주소인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이제 번영하게 될 거예요.
지도부터 봐야죠. 그쵸? 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 보면 우리 티무르 왕조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쵸? 지금 인더스강까지 우리 델리 술탄 왕조를 공격해서 델리를 점령하기까지 했었다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앙카라 전투를 통해서 우리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어느 정도 이 지중해 연안까지 차지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지금 사실 이 두 개의 큰 전투로 인해서 이 지역을 차지했지만 사실 기본 이건 티무르 때고요. 티무르 왕조 이후에 일반 우리 티무르 왕조의 지역은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무르에서 또 하나 이제 티무르 왕조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티무르의 문화입니다. 지금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여기는 페르시아 지역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에도 들어가 있고 또 오스만과 그 밖에 등등의 여러 나라들과 접하고 있고 그 문화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티르크, 중국 문화까지 혼합된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어로 그 다음에 티르크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들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탑과 그 다음에 몽골의 천막이 함께 조합된 그런 사원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풍의 세미라도 유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화죠. 그렇죠? 그러한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진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죠. 수도인 사마르칸트에 있는 레기스탄 광장인데 여긴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각종 국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죠. 이 광장 주변에 학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티무르 왕국에서 가장 발달했던 그런 학문은 우리 천문학이라고 얘기하면 천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티무르 손자였던 울루그백은 아주 학문을 좋아했던 군주였거든요. 15세기에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울루그백이 직접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사무르칸트에 천문대도 세우고 해서 천문학이 당시 15세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파비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무르 왕조가 쇠퇴하자 페르시아에서는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의 민족 부흥을 내세우며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게 되는데 걔가 사파비 왕조예요. 사파비 왕조예요. 페르시아의 민족 부흥을 내세웠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군주들이 계속해서 써왔었던 군주들의 칭호, 샤를 왕의 칭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페르시아가 아바스 왕조도 그랬고 우리 시아파 이슬람교가 세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는 아바스 1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바스 1세는 이스파한으로 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 사파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데 특히 비단 산업을 국영화함으로써 사실 동서문화 교류의 핵심 이 이스파한이라는 수도를 동서문화 핵심 지역으로 성장시키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요. 지금 사파비 왕조는 티무르 왕조보다 조금 영역이 작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사파비 왕조의 최대 영역이거든요. 여기요. 선생님 지금 비금 쳐볼게요. 여기가 사파비 왕조의 수도겠죠. 처음부터 수도는 아니었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바스 1세가 이스피안으로 수도를 옮긴 후 이제 동서문화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사파비 왕조도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델리 술탄 왕조나 그 다음에 여기는 델리 술탄 왕조가 아니라 이후에는 이제 무굴 왕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쪽에 있는 중국 세력 그리고 여기 있는 오스만 세력과 그 밖에 등등의 저기 서양 세력까지 유럽 세력까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이 서아시아 제국들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페르시아 계열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중개무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사파비 왕조도 굉장히 활발하게 유럽과 아시아 간의 중개목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우리 수도였던 이스파인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상관도 설치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비단 산업을 국영화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이러한 비단이 그 다음에 여기에 특산물이 양탄자였는데 영국과 네덜란드 상관에 의해서 우리 유럽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파비 왕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동서문화 교류의 굉장히 핵심 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량 기르기 문제 조금 풀어보고 갈게요. 자료 3과 본문을 참고하여 오스만 티무르 제국 그리고 사파비 왕조의 수도 지리적 경제적 공통점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우리 오스만 제국은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예요.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오스만 제국 말고 티무르 왕조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의 지리적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역량 기르기 문제는 8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88페이지에다 중요 내용들 동서문화 교류에서 우리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88페이지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티마르 왕조의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의 이스파한, 이 모두 동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서 교류를 통해서, 동서 무역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우리 동서 교류랑 연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파비 왕조가 주변국과 대립했던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시아파 이슬람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 썼다. 그치? 옆에 있는 무굴 제국이나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나 전부 다 수니파죠. 수니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 사파비 왕조가 페르시아를 붕하겠다고 일어나서 우리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린트 보면서 정리할게요. 우리 셀주크 투르크, 사실 세 개의 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주크 투르크고, 우리 셀주크 투르크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슐탄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 선생님이 실수해 여기 깜빡하고 여기 빨간 색깔로 안 했는데 밑줄 친 부분 다 쓸 수 있겠죠. 그쵸? 슐탄 정치적인 실권을 위임받은 군주란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아나톨리아 지역을 진출하면서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안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 비산진 대국을 압박함으로써 사실상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전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셀주크 투르크가 보호하고 있던 아바스 왕조가 13세기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입니다. 우리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재건을 표방하며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티무르 왕조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무역을 독점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파비 왕조, 우리 페르시아인의 민족 부흥을 주장하며 나타났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는 이야기 했었죠. 수도인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동서문화 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동서문화를 독점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산업을 국영 산업으로 전환했고요. 그 다음에 양탄자 산업도 이야기했고요. 교과서에 굉장히 화려하고 잘 짜여진 양탄자 사진이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무굴 제국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했죠. 17세기에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화되어서 멸망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수업할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만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수업할 거예요. 오스만 제국과 우리 티무르와 사파비 왕조가 계속해서 대립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대립했던 오스만 왕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